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설 연휴 끝나고 우리 증시가 재개됐는데요. 어제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6% 상승하면서 2,707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2.15% 상승하면서 891선까지 주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9포인트만 더 올라간다면 900선까지 회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제 미증시 3대 지수가 모두 급락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시장은 변동성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슈도 좀 챙겨드릴 텐데요.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 시간은 버니와 함께하는 미국 주식 시간입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네, 버나드 케인과 함께하는 미국 주식 시간입니다. 일단 버나드 케인과 함께 종목 알아보기 전에 오늘 간밤에 마감한 뉴욕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지수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뉴욕 증시 마감 현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45%, S&P 500 지수가 2.4%대 하락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3.7%대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도 11% 급등한 만큼 증시에는 강한 변동성이 좀 존재를 했습니다. 전일 장 마감 후에 발표된 메타의 실망스러운 실적 때문에 증시가 초반부터 좀 안 좋은 흐름을 미쳤는데요. 이 기술주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나스닥이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글로벌 중앙은행 중에 가장 먼저 금리를 인상했던 영란은행이 어제도 또다시 1호 bp 정도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8%까지 오른 점도 기술주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미증시 여전히 실적 장세의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다음 장 확인해 보시죠. 네, 메타와 스냅, 핀터레스트가 지금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주에 악영향을 미쳤던 메타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4분기 주당 순이익과 일일 사용자 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26%대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237.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나머지 스냅과 핀터레스트 그리고 트위터 같은 커뮤니케이션주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어제자 스냅은 23% 이상 하락하면서 24.5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핀터레스트는 10.3% 떨어진 24.5달러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트위터도 5% 이상 동반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주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대형 기술주도 지금 동반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애플이 1.6%대 하락 보이면서 172.9달러에서 거래 마쳤고 마이크로소프트도 3.9%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300달러 선을 겨우 유지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은 어제 실적이 호실적이 나오면서 7%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3%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2,861.8달러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다른 실적 발표한 회사들도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입니다. 아마존과 머크 그리고 T모바일이 있는데요. 일단 아마존에 대한 실적이 좀 좋게 나왔습니다.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급락하면서 아마존도 7.8%로 종가 형성하기는 했지만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된 실적, 주당 순이익이 27.75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10%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 장은 좀 기대해 볼만 하겠고요. 다음으로 머크사죠. 경구용 치료제를 처음으로 개발한 머크사에 대한 실적도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또 올해 몰누피라비르에 대한 매출이 2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올해 나머지 분기 실적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와 달리 종가는 3.6% 떨어진 79달러 선에서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T모바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부진하면서 많은 종목들에서 하락이 발생했고 S&P 500 섹터도 대부분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와중에도 10% 상승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T모바일이고요. T모바일은 실적 예상치 상회했고요. 올해 잉여 현금 흐름이 3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좋은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10.2% 상승하면서 120.7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오늘 7년 만에 처음으로 90달러 이상 돌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슈 때문에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이지리아에서 오일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선박 회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그 선박회사의 이름이 셉콜이고요. 또 FPSO라는 그런 이 오일을 저장하는 창고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WTI 가격이 폭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2% 상승하면서 90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또 리비아에서도 이슈가 있는데 아프리카 최대 원유 생산국인 리비아에서는 항구 6개를 막으면서 공급 차질 우려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브렌트유와 WTI가 동시에 9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이었고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국제유가는 100달러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미증시 전망들 살펴보고 돌아왔는데요. 지금 실적 장세가 이렇게 한창 이뤄지고 있으니까 미국에 대한 실적들 꼭 주목해 보시면서 장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버니와 함께 첫 번째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글로벌 중앙은행에서 첫 번째로 금리를 인상한 영란은행이 두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조기 긴축 우려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과 과거 인플레이션 상황 한번 비교해 주실까요? Well, right now, when we listen to the financial media, all we hear about is how the inflation rate now hasn't been this high since the 1980s, 40 years ago, late 1970s, early 1980s. Well, I think that's a very, very poor comparison. Sure, that is the same case. In other words, for about 40 years, we've had very, very little inflation compared to back then. But what we had back then versus what we have now are two totally different things. What we had back then was a labor force that was more in control, much more unionized, much more in control. We didn't have the productivity growth that we have now, and all of our computers and everything else that we do, our inventory management. So by not having inventory management in the 1970s, what we had are periods where inventories would build because unexpectedly they wouldn't be able to forecast. They'd have too much. They'd have to sell them out. Then when they sold them out, they didn't have anything back. We had people go on strikes, so much more. The steel workers strike, all that sort of stuff. On top of that, we really had a complete reliance on the Middle East for oil. Now oil is being found in the North Sea, it's being found up in Canada, it's being found so many other places around the world that we're not totally dependent on the Middle East for oil. I think a much better comparison to what we have now, which is a supply-constrained issue. And the supply-constrained issue was because of COVID. We didn't have the workers show up. We couldn't staff the meatpacking plants. We couldn't get our semiconductor chips manufactured and shipped. We had so many more supply-demand. We have so many more supply-demand issues now, not necessarily demand issues. I think what it's very much more comparable to is 1947, coming out of World War II, where we had same kind of thing. The supply couldn't match the demand, and so we had 20% inflation in 1947. But by the end of 1948, we had 1 or 2% inflation again. I think the similar things, the comparison is better for that than in the 1970s. In the 1970s, we had interest rates up at 12%. We were trying to really break the back of inflation. It was on a
more permanent basis across all products, we have no increase in services inflation. It's all in goods and raw materials, that sort of thing right now. The inflation rate in services has been constant for the past 2 to 4 years. So there's no big change there. So when we think about this, we can't really compare this to what happened in 1979 and 1980. Paul Volcker raised interest rates to 20%. We were targeting money supply back then. The Fed doesn't target money supply. Its two jobs is to maintain full employment and stable prices. Well, they're no better a predictor of prices 6 to 9 months down the road than any of us are. So what we'll find, I believe, is in 6 to 9 months, our price problem in terms of prices of goods is not going to be the same kind of inflation-based change that we've had right now. When we also think about and we listen to the commentary in the financial media, and then we listen to some people that are saying the stock market's going down 10% this year. Well, everybody's entitled to an opinion. A year ago, Morgan Stanley said the stock market was going down 10%, and it went up 23%. That's a pretty big miss. We look at where we think earnings growth is going to be for 2022, and right now earnings growth looks very, very good. It's going to grow at about 8%. When we think about the fact that we've had three consecutive years of double-digit, greater than 10% stock market returns for 3 years in a row, what's happened in year 4? Well, in year 4, stock prices appreciate somewhere between 6 and 9%. So I believe by the end of the year, we're probably going to have a stock market that's up somewhere between 6 to 9%. I'm not any better than anybody else in terms of anticipating that. But if I just think about earnings growth and the quality of earnings, and as we come out of Omicron and be able to start opening up the economy even further and further again, I think that our earnings growth of 8% is an easy target. 네, 인플레이션을 과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다가오는 인플레이션 장세에서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전략들, 현명한 전략들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버니의 미국 주식 시간 여기까지고요. 서울경제TV 채널로 놀러오시면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샵 0082번으로 버니의 미국 주식이라고 보내주시면 버니와 함께 이런 이야기들도 직접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성웅의 작전 키워드 시간으로 출발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코로나 수혜 어디까지입니다. 코로나로 시작된 경제 악화 속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초반에 코로나가 발발했을 시기에는 마스크 관련주나 진단키트 관련주 그리고 택배 포장 업종들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요즘에는 이 오미크론 확진자세가 증가하면서 자가 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가 시장에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특징주가 있는지 전망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역대 최고치를 매일매일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진단책에 대한 전면 개편이 지금 나와주면서 기존의 어떤 그냥 자가 진단키트 또 관련 종목들로 이제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좀 슬림화하는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나지고 있는데 우선 어제부터죠. 60대 이상 고령자와 외에 다른 이제 우선 검사 대상자는 이제 PCR 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개인용 자가 검사 키트를 활용하면서 이 신속 항원 검사를 먼저 실시하는 방식이 도입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가 검사 키트 수요가 늘면서 이 관련 기업들에 대한 수혜 전망이 계속 나와지고 있습니다. 어제 관련주죠. SD
바이오 센서, 휴마시스 거의 상한가까지 직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우선 그 설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종목들에 대한 이 저평가에 대한 저평가 구간이라는 판단이 많이 섰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전통적인 진단키트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젠 같은 경우에도 어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그 4분기도 그렇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추세라고 본다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아래에서뿐만 아니라 주요 매출처라고 할 수 있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상회하고 있지만 역대 최다 확진자 수를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현상에 의한 이 진단키트 수요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해외 쪽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위드 코로나에 대한 주가가 그 전에 진단키트주들이 하락세를 보여주었는데 오히려 위드 코로나로 인한 이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역발상 어떤 수혜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이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좀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시즌에 대한 주가 전망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확인하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 SM타운의 전망은입니다. 어제 CJ E&M이 넷마블의 지분을 매각하고 절반을 매각하고 SM엔터테인먼트에 인수 자금을 마련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SM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SMCNC와 SM라이프 디자인이 어제 상한가에 장 초반부터 도달하는 저력을 보여줬고요. SM은 8%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매각 자금을 통해서 이수만 사장이 가지고 있는 SM엔터테인먼트의 지분 18%를 사들일 것이란 전망인데 이런 인수 소식이 앞으로의 주가에도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우선 지금 SM 관련주의 그룹주들이 어제 상승세를 좀 크게 보여주었는데 우선 계속 매각 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전부터 좀 계속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근거 없는 그런 상승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SM 그룹주 안에서도 이제 상한가를 간 기업도 많은데 기본적인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의 이 기업에 대해서 좀 가치를 평가하는 시기가 그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이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172억 정도로 재작년 대비해서는 1000%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그 전에 좀 예상치, 그러니까 작년 이 3분기를 지나면서 예상했던 영업이익보다는 좀 하회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 주가가 어떤 이 성장주들의 NFT나 이런 관련주들이 차익실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하지만 이 본업 가치나 여러 가지 올해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에 SM이 앨범 판매 점유율이 엔터 4사 중에 좀 1위를 기록했는데 연간으로 봤을 때도 앨범 판매량은 작년 대비 77%까지 2020년 대비해서 77%까지 증가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역시 SM은 이 다른 엔터 업체와 차별하기보다도 좋은 점이 바로 이제 아티스트 라인업이 다양하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NCT죠. NCT의 팬덤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되면서 이 판매량이 작년에 급증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봤을 때도 이 SM이 말씀드렸던 판매 점유율을 2020년 24%에서 작년 33%까지 좀 확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 정책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이제 거래 주기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어떤 공연 재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SM의 또
오프라인 공연 쪽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온라인 쪽에서의 뭐 콘서트나 여러 가지 새로운 쪽의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갖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엔터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 4개 회사 중에서도 가장 큰 어떤 저평가 21배에서 23배를 지금 피해를 받는 거 본다고 하면은 이 엔터 업종 안에서도 이 SM을 좀 가장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SM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장 주목해볼 만한 관심주 짚어볼 텐데 어제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등세가 나오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부진했던 성장주, 특히 네이버의 주가가 좀 상승하면서 앞으로 좀 반등세가 나올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전망들 짚어주시죠. 네, 그날 뭐 페이스북이 좀 하락하면 그 페이스북에 대한 어떤 좀 그 시장에서의 좀 충격적인 그런 좀 하락세가 나왔는데 역시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른 성장주들이 글로벌적으로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 성장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기본적인 어떤 그 실적과 탄탄한 재무구조 갖추고 있으면은 우리가 최근에 주가의 하락세를 매수 관점을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네이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올해만 벌써 주가가 뭐 15% 가까이 좀 하락하면서 부진을 이어갔는데 우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실적 우려나 외부 변수 여러 가지 악재가 지금 겹친 상황입니다. 뭐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가 따라주면서 성장주의 대표 기업인 네이버에도 악재로 좀 작용했었는데요. 하지만은 우선 실적 우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실적 우려는 이 커머스나 광고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성장률 둔화라기보다도 제가 봤을 땐 비용 증가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 부진을 지금 예상하는 상황이고요. 이 비용 같은 경우는 결국은 투자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의 회수는 분명히 오늘 올해도 일어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신사업 쪽이죠. 웨스트, 수능, 제페토 같은 이 신사업에 대한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핀테크 쪽에서의 매출액은 오프라인 쪽에서의 결제 확대와 또 신규 글로벌의 관련점의 확대에 따라서 페이 관리 결제액이 우선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이 우선 46%까지 증가한 걸 본다고 한다면 사실 이 기존에 추진하고 있었던 네이버의 이 역대급 실적에 대한 그런 그 사업성은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코로나에 대한 기저효과가 뭐 끝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본다고 하면은 이건 뭐 기저효과라기보다도 네이버가 추진하고 있었던 성장주에 대한 전략이 잘 되고 있는 상황으로 좀 판단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 네이버 증권사들 목표가는 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 가격보다는 목표가에 대한 수준이 그래도 배려의 좀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멀리 보는 관점으로 매수 관점 접근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이버에 대한 주가 전망 알아봤습니다. 다음 관심주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4분기에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의료 업종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 연말에 대해서 지나면서 이 의료업종에 대한 관심이 어떤 추이와 함께 다시 한번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작정 어떤 의료업종에 대한 추천하는 것보다도 특히 이제 그 OEM이죠. 이 어떤 제조, 어떤 생산 업체 위주로 좀 관심 보는 게 낫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 중에서 영업무역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이 올해 작년 4분기죠.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700억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그 의료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의 뭐 보복 소비세나 이 고객사의 재고 비축 수요로 봤을 때도 외형 성장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 눈으로 확인이 됐고요. 최근에 어떤 수요 급증에 따른 물류 차질 문제는
이 항공 특성으로 좀 대응 중이기 때문에 어떤 비용을 고객사가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수익성만큼 우리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 이 OEM의 작년에 상반기 베이스 부담은 낮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또 미국 내에서도 이 보복 소비세가 어떤 지속됨에 따라서 이 의류 가게 지출, 또 소매업체의 오프라인 트래픽 지표는 견조한 성장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 무역, 우리나라보다는 이 해외 쪽에서의 그런 수주가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볼 수 있겠는데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바로 관심 두는 영원 무역이었습니다. 4분기 최대 실적 기대하면서 좋은 주가 흐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시장 대응 작전도 세워보도록 할 텐데 어제는 이 4거래일 만에 3거래일 만에 재개된 우리 시장 양시장이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을 해줬습니다만 어제 또 갑자기 미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우리 증시의 상황도 좀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 짚어갈까요? 네, 어제 상승세는 기술적 반등이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물가, 경제 지표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여기에 그 코로나19 확진자 상황, 또 우크라이나 쪽의 지정학적 위험, 또 유가 상승 같은 저도 좋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장을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거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LG에는 솔루션 상장 이후에 수급의 쏠림 현상이 정점을 통과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수급적인 기술적 반등은 가능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는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결론으로 본다고 한다면 제가 본다고 우상향 방향 쪽에 우상향 방향을 틀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시장에서의 대응 같은 경우에 현금을 확보한다는 전략은 이제는 좀 갖지 마시고 어떤 종목별에 대한 어떤 그 업종의 대표주들은 한 번씩 또 짚어가면서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오늘 같은 경우도 현금 시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현금 확대보다도 어떤 종목들을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오늘자 대응 작전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 민경철의 작전 브리핑 타임입니다. 민경철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꿔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오랜만에 상승장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2거래일 연속으로 양봉을 띄운 건데 지수상으로는 일단 그렇다고 쳐도 종목별로도 좀 그런 문제가 있을까 싶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어제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장도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 지난주 1월 달에 이제 많이 힘드시긴 했지만, 무너지신 분들은 이제 없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경제 우리 내일의 봄이나 우리 작전 브리핑은 이제 금요일이라서 제가 상승장에서 크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자, 목요일에 제가 아무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힘들고, 공포스럽고, 자포자기하고 싶고, 네,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0%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리 자포자기 공포의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패닉세를 진행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못 버티고 매도하는 다음 날부터 지수가 반등할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떨어지는 지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과매도 구간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못 버티고 제 주식을 이제 안 해야겠다, 하면 안 되겠다 하고 물량을 매수하면 그 이후에 다시 유커브 형태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는 좀 이야기를 남겨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매도 버튼 금지 명령을 지난주 목요일에 남겨드렸는데, 자, 분할 매수와 홀딩만 진행하셔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남겨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금요일 우리 증시 상승했고 월요일 우리 증시 상승했는데, 자, 오늘은 상승할지 안 할지 정말 물음표가 띄어지는 상황이에요. 이게 악재와 호재가 지금 두 가지가 하나씩 있는데, 일단은
우리 뭐 아마존에 대한 이슈 그리고 네, 메타에 대한 이슈들 같이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뭐 미국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1월 달부터 굉장히 네,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 나스닥 지수는요. 자, 마이너스 17%밖에 빠지지가 않았고 우리는 마이너스 20%가 넘게 빠졌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기준으로 자, 지난주 월요일에 이 저가를 깨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주에 월요일에 저가를 화요일에 깨고 화요일에 저가를 수요일에 깨고 수요일에 저가를 목요일에 깨면서 자, 나스닥 지수는 일주일 동안 단기 저점을 만들고 있는 구간에 우리 증시는 어떻게 됐다? 일주일 동안 계속 저점을 이탈했다. 그 이유는 북한이 계속해서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지난주 화요일에 도발하고 지난주 목요일에 도발하면서 네, 우리 한반도 전쟁 리스크가 더 부각이 된 네, 그런 네, 좀 풀이를 진행해 드렸는데 자, 나스닥 지수가 자, 지난주 금요일에 플러스 4% 넘게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월요일에 3% 이상 그리고 우리 증시 설 연휴 기간이라서 휴장인 기간 동안에 플러스 0.75% 또다시 플러스 0.5% 자, 4거래일 동안 우리 나스닥 지수가 플러스 9%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떨어진 거는 마이너스 17%인데 한 달 만에 마이너스 17%가 떨어지고 자, 4일 만에 플러스 저점에서 9%가 올라오면서 자, 이 9% 단기 급등한 것에 대한 기술적 조정이 어제 좀 마이너스 3.74% 크게 좀 기술적 조정이 나왔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그 요인으로 자, 연준의 이제 이사 진영자들이 인플레이션 억제 강조를 동의한다라고 이제 의견을 피력하면서 자, 연준의 이제 뭐 의장도 있고 뭐 이사진들도 있고 한데 그 새로운 이사진들이 인플레이션 억제 즉 금리 인상에 동의를 한다라는 의견 표명에 더불어서 나스닥 지수가 좀 조정을 받은 것으로 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 지수의 낙폭을 이끌었던 종목이 이제 메타 과거에 자 팡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애니팡 말고 자 이제 팡이라고 이제 미국 증시의 이제 투심을 이끌었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을 이제 팡이라고 불렀는데 이 앞에 이 팡을 선두지휘했던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에 회사에 사활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바뀌면서 사명을 메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기기들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어제 뭐 VR 게임 뭐 이런 거 체험 같은 거 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뭘 씌워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잡고 이제 게임하는 그런 VR 뭐 XR 이제 헤드셋이 있는데 자 이걸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 2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이 이제 전 세계 작년 여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시장 점유율 전 세계 75%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메타가 기존에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SNS 사업에서 이 메타버스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이 메타버스 전자기기, VR 헤드셋 뭐 이런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뛰어들면서 자, 작년 기준으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주가가 3배 가까이 지금 메타 관련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자, 결과적으로는 자, 실적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지금 직전 종가 322달러에서 지금 전일자 종가 237달러까지 하루 만에 마이너스 26%가 지금 크게 급락한 상황입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면은 직전에 작년에 저가 라인을 작년에 이제 저항 라인을 돌파하자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돌파하자 여기를 지지받았던 구간이 240달러였는데 240, 245달러도 지금 이탈하면서 지금 더 하방을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자, 밑으로 200에서 205달러 수준, 200에서 205달러, 200에서 215달러 수준까지 하방이 지금 열려 있는 것으로 기술적인 하방이 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어쨌든 이제 메타가 기존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좀 꿈꿨지만 그렇게 실적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명 변경까지 했지만 관련된 매출액이 그렇게 완만하게 좀 발생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메타가 직전의 저가를 이탈하면서 추가적인 낙폭을 가져가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술적인 공포의 구간을 만들면서 직전의 그 주요한 지지 구간을 깬다라는 것이 곧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사고기 때문에 이 메타의 사고에 따라서 나스닥 기술주들이 전방위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증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 이유는 자, 우리 아마존, 네, 메타가 무너지면서 우리 빅테크 기업인 아마존도 마이너스 8% 가까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자, 실적 예상치를 메타는 하회했습니다. 근데 아마존은 실적 예상치를 10% 이상 상회하면서 자, 퇴장 후 시간의 거래에서 자, 마이너스 8% 떨어졌니? 내일은 플러스 15% 이상 급등 출발할 거야 라는 의지를 시간의 거래에서 표명하면서 자, 시간의 거래에서 아마존이 플러스 15% 급등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자, 나스닥 지수가 무너졌지만 네, 나스닥 지수가 조정을 받았지만 자, 장전에 이제 실시간 선물 지수를 우리가 체킹을 해보니까 자, 나스닥 100 선물 지수는 약 플러스 2%대 강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의 하락은 네, 과거에 팜을 이끌었던 우리 페이스북, 네, 메타의 마이너스 26% 조정에 따라서 우리 나스닥 기술주들이 전방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이는 국내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의 투심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될 텐데, 자, 이거는 어제 미국 증시 장 마감까지의 버전이고요. 장 마감 이후의 버전은 아마존 형님께서 플러스 15% 폭등했다. 그에 따라서 네, 미국 나스닥 기술주들이 전방위적으로 네,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증시 이틀 동안 올라가긴 했는데, 자, 어제 지난주 금요일에 2에서 3%, 어제 2% 정도 상승하긴 했는데, 미국 증시는 9% 올랐다가 3% 조정받았다가 또다시 시간으로 올라가고 있는, 어찌됐건 우리 엘리어트 파동으로 따지면 아직까지 이 직전의 고가를 돌파하지 못했지만 눌림 이후에 상승하는 구간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자, 우리 증시도 아직까지 이제 나스닥 지수를 추종해서 더 올라갈 부분들이 좀 많이 네, 남아있지 않겠나 하는 좀 이야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네, 신규 확진자가 이제 2.6만 명에서 2.8만 명 네, 수준까지 좀 네, 증가를 하게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어제 우리 증시에 이제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들, 첫 번째 진단키트 관련주, 두 번째 네, 우리 CJ ENM이 넷마블 지분을 처분해서 우리 SM을 인수한다는 이슈 때문에 SM 그룹주들이 전방위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테마 오늘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하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메타의 마이너스 26%의 급락이 우리 메타버스 관련주들 어제 네, 하락한 종목들 상위 종목에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컴터스 홀딩스, 그리고 넷마블, 이렇게 과거에 P2E, 네, NFT, 게임,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엮였던 종목들이 어제 좀 많은 하락을 가져왔었는데, 자, 그런 종목들을 메타가 따라간 건지 모르겠지만 메타가 네, 마이너스 26% 급락함에 따라 이렇게 메타버스를 외쳤던 네, 우리 코스닥 기업들의 주가가 투심에 좀 부정적인 네, 영향을 좀 미치게 될 것 같다라고 네, 장전 네, 시황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경철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전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살펴봤고요.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메타와 아마존에 대한 이슈까지 전반적인 미증시 전망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민경철 전문위원과 함께 보겠고요. 문자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이런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바로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경의 테마부장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장은 양시장이 기분 좋게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갈지는 불분명하지만 그래도 어제는 시장이 좋았다 보니까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오늘도 동력을 가지고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들 있을까요? 네, 전일 한 2,000개 정도 넘는 종목들이 상승을 보였고 한 200개 종목들이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와줬는데 좀 시작 전에는 우려감이 있었었어요. 우리나라 증시 이제 추석 연휴 동안에 또 이렇게 미국 반등장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국내 증시 반등이 잘 나와줬습니다. 그만큼 이제 낙폭이 컸고 충분히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을 이탈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반발력이 좀 강하게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차트를 우리가 보면 지수적인 면에서 뭐 지금 3,000포인트 가까운 저항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3,050포인트가 저항이긴 한데요. 고점을 이제 낮추면서 이렇게 내려왔던 그런 구간들을 생각하면 뭐 3,000포인트 매물대 굉장히 강한 구간, 그리고 하단에 이제 전저점 구간 이탈하면서 급락했던 이런 구간들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하락해 내려왔던 구간의 한 중심 가격을 살펴보면 한 2,800포인트 정도, 그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얼추 전저점 구간 이탈했던 요 구간까지는 뭐 기술적인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수에서 이제 5일 이평선, 단기 이평선 중에 이 5일 이평선을 이탈하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단 한 번도 올라서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줬었는데, 어저께 이제 시장이 좋으면서 이런 5일 이평선 저항 자리를 돌파해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생각에는 뭐 5일선 위에서의 뭐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나쁜 그림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미증시가 어제 이제 좀 굉장히 변동성이 지금 커졌죠.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 한 4% 정도가 어저께 이제 조정이 나왔었고, 오늘 8시부터 해서 다시 이제 거래가 재개되면서 급등을 출발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선물 시장 흐름도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최근에 이제 이 반등이 나왔던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만큼 올라온 이 폭만큼 절반에 대한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앞전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좀 지지와 저항으로 활용이 되었던 그런 구간들을 이탈했다 다시 돌파, 그리고 안착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시가, 어제 종가가 여기였다면 오늘 시가는 여기서 지금 출발한 겁니다.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와준 거기 때문에 딱히 뭐 미증시 전일 많이 빠진 부분은 우리나라 증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좀 적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어저께 우리 생각을 해보면 사실 미국 선물 시장이 장중에 뭐 2% 정도 급락을 하고 안 좋은 흐름들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강한 반등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미국 선물이 오늘 뭐 2%가 오르든 3%가 오르든 상관없이 뭐 국내 증시는 갈 길 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긍정적으로 시장 일단 반등하는 흐름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 단기간, 그러니까 뭐 며칠이라도 우리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수급이 강하게 쏠리는 섹터 내에서 시세들이 크게 나온다라는 부분은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어저께 이제 제가 여러분들 이 방송 시간대 알려드렸던 종목들, 뭐 휴마시스라든지 아침 방송에서 이제 사실 전일 탑10 종목들 내에서 추가 시세가 나올 종목들을 이야기 드려야 되는데, 뭐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림이 좋았고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부분들은 뭐 삼척동자도 다 알 만큼 언론에 계속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했을 때 이제 이렇게 갭상승하고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 요날부터 해서 매일같이 이제 휴마시스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이제는 휴마시스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경고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일단 기존에 이제 대장이었지만 대장이 바뀔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저께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서 이제 바톤을 좀 넘겨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SD바이오센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 그렇게 급등을 해서 단가 치고 급등을 해서 시총이 이제 1,180억, 그러니까 1조 1,800억입니다. 1조 1,800억인데 이제 1조가 넘어간 거죠. 근데 SD바이오센서는
8조 가량 되는 굉장히 이제 좀 무거운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SD 바이오 센서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이 종목이 대장지를 한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신고가 상한가의 거래 대금도 어마어마하게 터졌기 때문에 분명히 강한 시세는 오늘 뭐 휴마시스처럼 한 번은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이야기 드렸던 세 종목이 있죠. 휴마시스하고 그다음에 수젠텍, 액세스 바이오, 수젠텍도 굉장히 전고점 돌파하는 위치에서 거래가 굉장히 강하게 터지면서 시세가 나왔고요. 액세스 바이오 역시 박스권 돌파하는 그림이 만들어지면서 시세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방위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섹터들 중에서 그리고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강세의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마를 공략할 때는 찌끄레기들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대장주를 항상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대장주인 휴마시스를 이야기를 좀 강하게 드렸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못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시세 차이가 좀 크게 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조정 시에도 대장이 아닌 것들은 더 많이 빠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어저께 이제 코로나19 관련주 중에 치료제 관련주로 이제 일동제약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어제 시가 갭을 띄우면서부터 이 종목이 이제 급등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상한가까지 들어가졌고, 지금 위치를 보시게 되면, 역사적 신고가예요. 휴마시스와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진단키트 치료제 관련주들 중에서, 이렇게 신고가가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부분들은, 이쪽 섹터가 과열권에 진입을 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이슈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전일 물론 시세가 급등을 해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긴 합니다만, 일동제약과 SD 바이오 센서 두 종목을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 넣어두시고요. 저점 매수를 노려보신다라면 분명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와 이제 SK하이닉스 시장이 반등을 하게 될 때 이쪽 섹터 좀 강하게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이제 갭상승해서 쭉 밀려 내려왔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제 생각에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지금 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급락장에 저점 잡았던 위치 이탈 나오지 않는다라면 하나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SK하이닉스도 갭 떠서 전고점 저항자리에서 입구를 달고 밀렸는데, 일단 이렇게 강하게 빠졌다가 반등이 강하게 나왔으니까 이 반등에 대한 돌림폭을 주고 또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 섹터적으로는 전기전자 섹터가 시장에서 가장 수급적인 부분도 괜찮고 주가적인 측면들도 강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들도 지속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보셔야 되는 거, 어저께 제가 노란톡방 장 출발 전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방송은 동시효과가 나와 있지 않는, 한마디로 깜깜인 상태로 종목들을 출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동시효과를 이제 거치는 시점부터는 좀 더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께는 제가 코로나19 관련주 그리고 유가 관련주들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딱 두 섹터를 얘기 드렸는데, 유가 관련주들 중앙에너비스라든지 흥구석유, 그 다음에 한국석유 몇 가지 있죠. GSE라든지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긴 시간에 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쳐놓고 이번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자리도 잘 돌파를 해놨고, 어저께 이제 급등이 나온 흐름도 보면 종가 기준상 최근 신고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 종목 역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가가 지금 $90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예상대로 계속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 유가는 한동안 뭐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한 100불에서 110불 사이에 밴드 때 이제 매물대 굉장히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8자릿수 유가 갈 것 같은데, 일단 어찌됐든 유가 관련주들은 이 항상 뭐 크루드 오일 상승과 함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급등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늘 뭐 시가갭이 너무 과도하게 떴을 때는 좀 조심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아침에 한 5에서 한 10% 이내 갭 상승이라면 저점 구간 조정 나올 때 분할 매수해서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반등 나오는 흐름 속에 놓여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급이 강한 종목들 단기 트레이딩 하시면서 기존에 보유하신 종목들 매수가 부분이나 수익권 올라오게 되면 그때 좀 분할로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5에서 한 10% 이내로 손실폭을 줄이는 그런 상황에서 종목 교체라든지 현금화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용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 자세하게 낱낱이 파헤쳐 드렸고요. 이 전략 잘 가지고 잠시 뒤 개장에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